안녕하세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집을 현재 저처럼 1, 2년 전에 샀어요. 근데 모기지를 변동이자로 받아서 받을 때는 2% 남짓 했었는데 지금 현재 5%까지 5% 넘게 가서 모기지를 내는데 너무 힘든 사람들. 이게 지금 버티고 버티다가 정말 위기에 앞으로 정말 이걸 바꾸든지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현재 변동이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나요? 자, 일단은 이 이야기는 캐부자님 이야기죠.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 이야기이기도 하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도대체. 네. 제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렇게 빨리 오를 줄 몰랐어요. 오를 건 알았지만, 네. 이게 적당한 시기에 갈아타자 했는데, 맞아요. 생각하고 마음 먹기 전에 너무 빨리 올라버리니까, 네.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사실은. 맞아요. 네. 저도 변동이자로 몰기지가 있는 사람으로서,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들고 매일매일 이자와 고정이자와 변동이자의 트렌드를 보는 게 저의 역할이고 일이지만, 네. 실제 이 타이밍을 맞춰서 가는 건 아직 오진 않았어요. 타이밍은 있어요. 그리고 네. 그 로직도 좀 분명히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너무 빨리 세상이 바뀌고 트렌드가 바뀌고 뱅크 오브 캐나다와 페드의 스탠스가 참 너무 무섭게 바뀐 것 같아요. 그쵸. 팬데믹 때는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도와줄게. CRB나 CERB 받으면서 경제적인 또 여유도 있게 해줬고 참 좋았는데 이제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는 차갑게 대하는구나. 근데 이제 이 부분도 네. 말씀하신 대로 너무 빨리 왔다라는 게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봐요. 이 부분은 물론 지금 지나가고 있는 우리는 굉장히 힘들지만 이 시기를 우리가 2년 동안 아까 파티의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2년 동안 파티를 하고 1년간 힘들고 회복세를 보여준다면 5년 후에 우리가 이걸 돌아본다면 이거 참 잘했다. 그쵸. 네, 네. 우리가 2년 동안 너무 안정적으로 잘 살았는데 1년 만에 회복을 했고 이제는 다시 성장기로 돌아왔다. 이건 또 어떻게 보면 캐나다나 미국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또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영향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파생돼가지고 밑에 있는 친구들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쵸. 일본이라든지 한국, 미국에서 금리를 내려주지 않으면 우린 사실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대적으로 약소국들은 우리는 어쩔 수 없지만 다행히 이 영상을 보시거나 캐나다에 살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우리는 미국 때문에 옆에 일단 그래도 다행히 잘 그쵸. 가고 있다. 네. 빨리 가고 있다는데 일단 지나가긴 지나가야 돼요. 힘들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월 페이먼트가 오른다든지 내가 내고 있는 mortgage에서 이자에 대한 비용이 한 40%였다가 이제는 99%. 정말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까지는 아니지만 가지고 있는 상환 기간의 mortgage가 25년이었다가 99.9999년이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부분을 트리거 포인트라고 해서 실제 이제 은행에서 mortgage 계약을 하실 때 이 트리거 포인트를 hit하는 사람들은 내가 내고 있는 먼슬리가 100% 이자가 되거나 가까워졌을 때 은행에서 이 포인트를 하게 되는데 이미 이 포인트는 지나고 또 다른 트리거 포인트가 온다 안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쉽진 않아요. 하지만 다행인 건 일단 첫 번째로 캐나다는 보수적이고도 참 이렇게까지 보수적일 수 있겠구나라고 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먼저 도입을 해놨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몰기지를 받을 때 이 부분을 아셨을지 몰랐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든 바이어들은 5.25% 또는 내가 계약하는 계약 이자의 2%까지 감당할 수 있는 금액까지만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몰기지를 내줄 때 러직이 이제 TDS라고 하는 좀 어려운 계산법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인컴 대비 부채의 비율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인컴 대비 부채의 비율로 몰기지를 받을 때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예요. 캐나다에서는 예를 들어 과거에는 10만 불의 소득을 가지고 60만 불 정도의 몰기지를 받을 수 있었는데 미국이나 호주 같은 나라는 10만 불로 1밀리언도 빌릴 수 있어요. 네, 이런 보수적인 시스템 덕분에 우리가 더 빌리고 싶어도 못 빌리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이자 중에서도 먼슬리 페이먼트가 바뀌는 분이 있고 안 바뀌는 분이 있는데 바뀌시는 케이스죠. 그쵸. 바뀌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거는 variable이지만 adjustable mortgage라고 불러요. 실제 프라임이 오르면 먼슬리가 달달이 오르는. 이거를 이제 어떤 은행권마다 렌더들마다 각각의 프로덕트로 다 다르겠지만 요거 외에 static payment라고 먼슬리 페이먼트는 바뀌지 않고 원금과 이자의 비율이 바뀌는 변동 상품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이쪽에 계신 먼슬리가 바뀌지 않았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
프라임이 오르더라도 내가 한 달에 내는 먼슬리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이 캐시플로우에는 크게 큰 지장은 영향이 없었죠. 없었죠. 네. 근데 이제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모기지 브로커들끼리 만나가지고 이제 뭐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네. 아이디어를 쉐어할 때 어떤 분이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자기가 클라이언트들 인스타그램을 팔로우 하는데 어떤 가족은 외식을 아직도 열심히 나가고,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조용하다. 이상하다. 이게 어떤 로직이 있는 거지를 봤더니, 아직도 외식을 하고 계신 분들은 네. 프라임이 오르더라도 먼슬리가 바뀌지 않는 스태틱 페이먼트 밸류업을 했구나. 그리고 어저스트블 같은 경우는 매달 200불, 400불, 엄청 500불씩 올랐죠. 오르다 네. 보니 우리가 뭐 가계 지출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뭐 식비, 외식, 그리고 뭐 옷을 사는 거 그쵸. 2번 살 거, 한 네. 번 사고 이런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소비가 줄어드는 게 이 실질적으로 몰기지를 통해서 모든 소비를 줄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인플레이션을 잠깐 다시 터치를 하면, 정부는 이 개개인의 부채 비율에서 이자를 올리면서 이 사람들의 가계 지출에 영향을 줘야 인플레가 떨어지는 구조인데, 스태틱 페이먼트로 먼슬리가 바뀌지 않았던 분들은 사실 소비를 줄일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는 트리거 포인트도 hit하고 또 대다수의 금융 상품들이 이제는 스태틱 페이먼트도 넘어가 버리는 너무너무 높은 이자가 된 거죠. 이런 상황들이 오다 보니까 변동 있는 사람 쉽지 않은데, 네.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이유는 답이 그러게요. 없습니다. 그렇죠. 답 없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들었어요. 뾰족한 답이 없어요. 저도 변동에 있고, 우리 캐 부자님도 변동에 있는데, 누구는 얘기해요. 고정하셨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맞는데, 누가 그때 고정을 하고 싶지 않았나요? 이럴 줄 알아서 고정을 했죠. 네, 그런 분들, 아, 어떻게 보면 본인이 본인 스스로 내가 변동의자를 선택했을 때 어떤 이유를 가지고 했을까? 아무리 좋은 이유가 있었더라도 결과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본인 스스로를 원망하거나 그걸 추천했던 사람을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클라이언트 분들에게 저에게 자문을 물어보고 저의 선택을 물어봤을 때 저는 변동이 좋습니다라고 지금도 얘기하는 사람인데, 물론 과거에 그 변동을 추천드렸던 이유와 지금 변동을 추천드렸던 이유는 사실 상반돼요. 과거에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이 흐름 자체가 조금 더 길게 갈 거고, 우리가 그 사이에 고정과 변동 사이에 1%에서 1.5% 정도의 이자 차익이 있었는데, 이걸 우리가 먼저 세이빙을 하는 개념이다. 우리가 그때 이미 이자를 적게 내고 있었다라는 개념을 까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 변동과 고정의 그 기점이 넘어왔을 때 변동이자는 이 상품을 깨게 되면 페널티가 발생을 하는데, 페널티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저렴해요. 그쵸. 3개월 네. 이자이기 때문에 네. 그때 가서라도 고정을 바꾸는 게 괜찮은 아이디어라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있다. 자, 근데 이제 이거를 2020년 3월에 하셨다면 그나마 2년 동안은 변동이자가 낮았기 때문에 러직이 맞았어요. 네. 근데 애매하게 한 2021년 12월이나 2022년 2월 이럴 때 변동을 해버렸다면 그 러직이 시작돼서 세이빙을 해놔야 되는 구간이 6개월에서 짧았죠? 7개월 정도 네. 너무 짧은 거죠. 네. 그럼 이제 내가 그때 고정을 할 걸이라고 땅을 치고 슬퍼하지만, 일단 일은 너무 일어난 일이고, 물론 그거에 대해서 맞는 선택이 됐었을 때는 리턴이 나한테 다가오지만 사실 거기도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몰기지 전문가로서 몰기지 브로커로서 요즘에 좀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요. 내가 어떤 한마디를 하고 클라이언트들한테 조언을 할 때 이 네.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바이애스가 없을 수는 없지만 조금 더 트랜스페어하고 모든 걸 다 드리고 이분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좀 도와야겠다. 조심스럽다라는 생각도 하고, 제 개인적으로 또 4월에 몰기지가 만료가 되는 게 저도 있어요. 네. 네. 그 몰기지를 이제 리뉴얼 레이즈 받았는데 뭐 말도 안 됩니다. 이건 어떻게 내가 내지? 라는 걱정이 될 정도로 저도 두렵고 저도 부담스럽고. 몇 프로 정도 나오는데? 일단 6% 리뉴얼 6% 가까이 나요? 6% 이상입니다. 6% 이상이 나오나요? 네. 어, 그리고 저도 몰기지가 한창 잘 나오는 2022년에 네. 2022년 4월 달에 몰기지를 받았기 때문에 영끌이라는 단어 네. 너무 익숙하지만 네. 저도 제가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액수를 받아서 또 이사도 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부담이 크죠. 부담이 큰데 클라이언트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언제 끝날까요?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버티는 수밖에는 사실 지금 뭐 현실적으로 방법은 없지만 네. 우리가 뭐 다음 또 질문에서 대답을 할 기회가 있겠지만 또 거기 안에서도 6%든 7%든 높은 이자인 건 맞지만 1% 저렴한 건 사실이거든요. 7에서 6. 이런 네. 부분들을 찾아서 가는 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지금 만약 리뉴를 한다 그러면 변동보다는 고정이 좀 싸지 않나요, 그래도? 일단 지금 2022년 일단 그 2023년 지금 전반기 이제 영상을 네. 찍고 있는 시점에는 말씀하신 대로 변동이자가 높고요. 고정이자가 낮아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지금 이제 뱅크 오브 캐나다의 1월 25일 날 발표했던 프라임을 기준으로 하면 6.7%에서 보통 요즘 프라임 마이너스 0.5% 정도 계약을 하다 보니까 6% 초반대가 변동이자고요. 고정이자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1년부터 5년까지, 뭐 10년까지도 계약 네. 기간에 따라서 이제 이자율이 다른데 네. 1, 2년 같은 경우는 6%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도 좀 많이 높아요. 3년부터는 또 조금 낮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대략 5%에서 4% 중후반까지도 가능한 네, 케이스에 따라 좀 다르죠. 네. 근데 4% 중후반이면 아, 느낌이 어떠세요? 굉장히 좀 좋은데요. 되게 솔깃하죠? 굉장히 컴포터블한 상황인 것 그죠? 같아요. 근데 2년 전으로 들어가면 네. 그때는 프라이빗 절대 랜더. 받을 수 없죠. 그렇죠. 네. 프라이빗 랜더에서 4.99%였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굉장히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3년 고정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5년 고정은 사실 부담스러워요. 부담이라는 게 5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 안에 이런 밴쿠버의 뭐 부동산의 사이클이라든지 아니면 네. 팬데믹이라든지 이런 큰 위기가 몇 번 더 올지 모르는 기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3년 고정을 보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3년 고정이 좀 네. 늘어났고 5년 변동이 높고 대신에 리뉴얼 레이트는 대체적으로 시장에 있는 마켓 레이트보다는 0.3에서 0.5% 정도 더 비싸요. 이게 좀 저도 좀 이해가 안 되고 억울하기도 하고 집토끼라서 그런가요? 뭐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잡아놓은 물고기다라고 하는 네. 그 네. 인식이 그러니까요. 있는 것도 뭐 없지 않아 사실이고요. 한국 분들이 이 영상을 많이 보시니까 우리는 그쵸. 또 주거래 은행이라는 개념을 참 좋아하잖아요. 네. 어떤 관계를 쌓아서 네. 10년, 20년간 하게 되면 내가 또 우대도 받고 뭐 환전을 하면 환율 우대도 받고 대출 이자도 네. 받고 하는데 캐나다는 얄짤 없습니다. 여기는 정말 B2B의 형식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한정 내에 있는 이 캐나다라는 경제의 파이에서 다른 은행보다 더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일 것인가. 그리고 그 퍼포먼스를 어떤 인덱스로 파악을 하는가. 그럼 뉴 세일즈예요. 새로운 사람을, 새로운 비즈니스를, 새로운 어카운트를 끌어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다른 은행에서 넘어오는 사람이거나 새롭게 시장에 조인하는 사람들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새로운 그런 클라이언트들에게 뭐 이자율이라든지 캐시백이라든지 이런 금전적인 이제 뭐 유혹은 아니죠, 사실. 더 좋은 딜이니까. 네. 그래서 클라이언트 분들께서 이제 실제 승인이 가능하다는 전제 조건 하에 몰기지 계약이 끝나면 트랜스퍼나 스위치로 내가 갖고 있는 계약을 그대로 다른 은행으로 옮기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리파이낸스라고 불리는 방법은 조금 달라요.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갖고 있는 에quity 테이크아웃 하거나 물론 몰기지를 내가 다시 가져가는 행위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부동산이 살짝 슬로우 다운 되다 보니까 부동산의 시장 가치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온다면 내가 갖고 있는 몰기지를 그대로 옮기는 이런 트랜스퍼 쪽이 많고 그래서 리뉴는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네. 내가 발품을 좀 팔더라도 그러니까 뭐 발품 판다는 게 사실 뭐 서류 준비하는 것밖에 없지만 그쵸. 내가 한 3, 4시간 정도의 서류와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몰기지 브로커를 만나서 트랜스퍼를 준비하면 계약하는 계약 기간이 3년, 4년, 5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확정적으로 매년, 매달 0.5%씩 이자 차익이 나면 몰기지 원금에 따라서 3, 4천 불 정도 나는 이자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하면서도 캐시백이나 아니면 어프레이설이라고 하는 약간 감정하는 그 감정 비용 네. 그리고 리걸 비용 이런 부분들은 넘어가는 은행에서 다 대줘요. 그러다 보니 사실 우리는 클라이언트 입장으로서 내가 준비만 돼 있는 사람이면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럼 만약에 이제 트랜스퍼를 하게 되면 어떤 페널티는 없나요? 일단 그 트랜스퍼 고정으로 한 사람들은 이제 트랜스퍼를 할 때 되면은 아무래도 페널티가 발생을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트랜스퍼나 스위치의 개념은 매추리티가 다가온다라는 전제 조건이에요. 물론 그런 페널티가 발생하더라도 옮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려면 내가 갖고 있는 이자가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인데, 우리가 팬데믹 초기에 이런 일이 좀 있었어요. 막 내가 3%대, 4%대 고정이자를 갖고 있었는데, 팬데믹이 되니까 1.5% 고정이 가능하네? 내가 페널티 내고 다른 애로 넘어갈게요. 이런 부분들이 그 초반에 많았는데, 지금은 페널티를 감당하기에는 또 부담이 되는 건, 일단 이자 자체가 3개월 이자던 변동이니까요. 네. 3개월 이자던 고정이던 이자 자체가 지금 높기 때문에 일단 내야 되는 페널티가 발생하면 하는데, 그러면서 넘어가기에는 너무 높은 이자율의 계약 이자가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비즈니스보다는 만료가 다가오는 몰기지들이 다른 은행으로 넘어가는 비즈니스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페널티를 낸다 그래도 내가 돈을 내는 건 아니죠. 페널티를 내는 것만큼 모기지를 더 받아서 내니까 사실은 내가 돈을 따로 떼가지고 페널티를 막 돈을 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페널티가 발생을 할 때 어떻게 내고 어떻게 처리할지는 우리가 이제 몰기지를 진행하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고 각각 맞춰서 하는데,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 원금이 바뀌게 된다면 리파이낸스의 영역으로 들어가요. 근데 트랜스퍼는 있는 그대로를 다른 은행으로 가져가는 개념인데, 리파이낸스가 된다면 나의 원금을 더 늘리거나 뭐 페널티를 애드하게 되면 더 늘어나게 될 거고요.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상환 기간을 리셋하거나, 그러면 뭐 내가 갖고 있는 리파이낸스 금액보다 뭐 페널티인 5,000불 정도를 애드해서 뭐 30만 불짜리를 30만 5천 불을 하고, 내가 22년 정도 몰기지를 이제 남았는데 30년으로 셋업하겠다. 이런 식으로의 다른 개념이 되기 때문에 페널티를 낸다의 개념보다는 내가 만약 낼 돈이 없다면 리파이낸스로 다른 은행으로 가겠구나. 나는 페널티를 감당하지 않아도 매추리티가 다가온다면 트랜스퍼로 가는구나의 개념인데, 요거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사실 똑같은 이야기고요. 몰기지 그쵸. 브로커들이나 은행 직원들이 잘 정리해 줄 알아서. 겁니다. 네, 알아서 잘 해줘야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좀 복잡한 얘기도, 이걸 만약에 모기지를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들으면 네. 조금 복잡한 얘기도 있었고, 네. 우리가 대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된다는 얘기도 좀 들었으니까, 모르시는 분들이거나 이거를 이런 걸 확실히 전문가를 만나서 클리어하게 좀 뭐 이해를 하시고 진행하시는 건 이제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혜빈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얘기를 좀 바꿔서 지금 모기지 브로커로 좀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좀 그런 모기지 브로커는 어떤 일을 하는지, 네. 어떤 배경으로 되셨는지, 뭐 그런 거 대략 좀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이게 몰기지 브로커라는 직종이 네. 사실 한국에는 없는 직종이다 보니까 생소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단어에서 오는 굉장히 좀 다른 느낌이 좀 있어요. 그 브로커라는 느낌을 받으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브로커 자체가 그죠? 일단 부정적입니다. 한국에서 자라온 저로서는 네. 브로커 하면 어떤 부패의 상징. 그렇죠.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네네. 저희 부모님, 한국에 계신 부모님한테도 너는 그럼 어떤 일을 하는 거냐? 아버님, 저는 몰기지 브로커로 일을 합니다. 했더니 너가 지금 합법적인 일을 하는 거냐? 근데 이제 이걸 설명을 하는 길이 너무 길어요. 근데 네. 이제 물론 클라이언트 분들이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게 궁금할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 그 브로커링이라는 뜻 자체가 어레인징을 하는 사람이에요. 몰개지를 어레인지 해준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 몰개지를 받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냥 뭐 간단한 이야기지만, 과연 캐나다에 몇 개의 은행과 금융기관과 랜더들이라고 부르는 그런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친구들이 네. 몰기지 이 랜딩 비즈니스를 할 것 같으세요? 몇 개나요? 네. 일단은 딱 듣기에 굉장히 큰 은행들이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고. 그쵸. 빅 은행들이 네. 다 있고요. 그리고 그 제2금융권. 네. 또 지역마다 또 있으니까 네. 20개? 그리고 뭐 개인 랜더까지 합하면 글쎄요.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일단. 네. 일단 BC주에만 등록돼 있는 랜더, 몰기지로 돈을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랜더만 500개가 넘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말씀하셨던 빅 5 뱅크들, 뭐 TD, 스코샤뱅크, 지역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크레딧 유니언. 우리는 뭐 한국 사람들이 잘 쓰는 또 크레딧 유니언도 있지만, 또 각 도시마다 또 뭐 블루쇼어 뭐 파이낸셜이나 아니면 프로스페라 같은 큰 크레딧 유니언들도 있고요. 네. 또 말씀하셨던 몰기지 전문 회사들, 그리고 뭐 랜더들, 개인 인베스터들. 온타리오는 사실 더 많아요. 온타리오는 4배 정도 됩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더 네. 많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확실히 이 캐나다 전역에 부동산이 몰리는 도시 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한정적으로 많이 몰려있는 건 맞지만, 미국도 어마어마하게 있지만 캐나다 굉장히 많은 랜더들을 갖고 있는데, 브로커들은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프로덕트를 우리 클라이언트와 잘 연결해주는 사람이에요. 이제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건 용어적인 부분들이 좀 달라요. 몰기지 네. 브로커는 정부에서 몰기지 브로커링 라이센스를 따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되고 시험을 쳐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제 여기서는 뭐 브랜치에서 일하시는 뭐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분들이나 브랜치에서 일하시는 뭐 텔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금융 상품을 하시는 분들도 몰기지를 할 수 있고요. 네. 또 몰기지 스페셜리스트 또는 뭐 모바일 스페셜리스트, 모바일 어드바이저 이름들이 다 다른데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몰기지 브로커 라이센스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 은행에 속해서 그 은행의 상품의 몰기지를 도와드리는. 그러니까 테크니컬리 이분들은 브로커는 아닌데 몰기지 영역에서 일을 하시는 거고 저는 몰기지 라이센스를 갖고 브로커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네. 그럼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TD 모기지 브로커다 그러면은 TD 은행만 다루는 거죠. 일단 그 브로커라는 단어를 또 쓸 수는 없어요. 쓸 수는 없는데 보면 이렇게 나오긴 나오는데 뭐 TD 모기지 하시면 뭐 TD만 하시는 거고 그렇죠. 네. 스코시아 모기지 하면 스코시아 은행. 그러니까 다른 은행에 좋은 상품이 있더라도 다룰 수가 없는데 네. 모기지 브로커 하신 케빈님은 모든 은행, 그 모든 랜더들의 상품을 다루면서 소비자한테 가장 좋은 상품을 연결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일단 또 네. 영상을 보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네. 제가 또 평소에 만나는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제가 다 트랜스퍼런스하게 말씀드리자면 모든 랜더는 사실 필요 없어요. 네네네. 몰기지라는 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특정 랜더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그 랜더에서 모든 파일들이 정리가 된다면 사실 그게 제일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이 랜더들도 자기네들 갖고 있는 에핏이 다르기 때문에 대략 5개에서 10개 정도 제가 잘 쓰는 랜더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면 이런 케이스에는 이 은행, 이런 케이스에는 저 랜더, 이런 케이스에는 이런 크레딧 유니언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좋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우리가 그냥 밴쿠버 다운타운에 콘도를 하나 산다. 근데 콘도가 한 20년 정도 됐고 1밀리언 정도 된다. 누가 네.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모든 은행에서 그 비즈니스를 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네. 몰기지는 몰기지 브로커를 쓰시던 은행을 쓰시던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저의 생각이지만 이 몰기지 인더스트리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다들 각자의 일을 완벽하게 잘하면 결과치는 같아야 돼요. 로직이 다 같기 때문에 누가 하던 다 잘하면 클라이언트가 똑같은 사람이고 조건이 다 같기 때문에 결과치는 다 같아야 돼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아, 그런가요? 네, 너무 달라요. 모기지 브로커의 능력에 따라서 좀 더 좋은 이자율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모든 경쟁이기 때문에 은행들끼리 경쟁시키는 거 네. 또는 뭐 클라이언트는 사실 그 부분들 백엔드의 모습을 다 보진 못해요. 근데 저는 그때그때 얘기는 해드려요. 자, 지금 단계에서 이런 은행들과 컨택이 되고 있고 이 은행들과 조율이 되고 있다. 만약에 가만히 우리가 5% 이자를 받았다가 4.9%에서 저 은행에서 받을 수 있다면 포텐셜리 우리가 넘어가는 것보다 야, 너희들이 4.85% 주면 우리가 스테이 할게. 이런 식으로도 브로커링을 하는 게 사실 큰 역할이 있고요. 또 개개인의 브로커들마다 볼륨들이 달라요. 네. 제가 1년에 100건을 하는 몰기지 브로커고 어떤 사람은 1000건을 하는 브로커라면 이 1000건을 하고 있는 브로커의 비즈니스를 받고 싶을 거예요. 은행들은. 좀 더 좋은 딜이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볼륨들을 패킹해서 어떤 랜더들과 좀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도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이자를 더 좋게. 그럼 브로커 입장에서는 더 좋은 프로덕트를 더 좋은 가격에 가져올 수 있다면 클라이언트에게 더 좋은 것을 돌려줄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비즈니스적인 구조들 때문에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또 제가 이제 브로커링을 하면서 느끼는 네. 건데 네. 클라이언트의 상황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쵸. 말씀드렸던 그런 정말 모두가 원하는 집을 산다면 문제가 될 수 없지만 요거는 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은행들이 좋아하지 않는 지역들은 다 있어요.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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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아니면 내가 랜딩을 안 하는 지역도 있을 거고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 집이 이 정도 가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랜더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몰기지 받아보셨지만 네. 쉬우셨나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네. 정말 지옥 같은 경험을 했죠. 그리고 이제 뭐 프라이빗 랜더 또 네. 영상을 쭉 보시는 네. 분들 다 아시겠지만 네. 그 랜더들 거치시면서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상황을 듣고 같이 이야기 나눴을 때 사채, 프라이빗 랜더 맘만 먹으면 빌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굉장히 어려웠죠. 네. 네. 이 프라이빗 랜더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쉽게 주고 나중에 정말 장기 빼는 사람들인 줄 알았었는데 네. 프라이빗 랜더도 얼마나 꼼꼼하게 네. 보던지
얼마나 많은 요구를 하든지 네. 은행과 다를 게 없구나 그러면서 힘들었죠 어쨌든. 네, 이게 기본적으로 이 랜딩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에 등록되기 위해서 캐나다 연방정부와 Federal Government와 Provincial Government, 주정부가 아주 높은 스탠다드를 걸어놨어요. 네. 그 스탠다드를 패싱한다는 것 자체가 말씀하셨던 꼼꼼하다, 어떤 서류를 요구한다, 백업을 요구한다. 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동산의 가치 대비 랜딩을 내어주는 그 론 투 밸류라고 하는 LTV라고 불리는 용어가 있는데 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몇 퍼센트까지 몰기지가 나옵니까에 대한 이 레이시오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쵸. 이게 사실 네. 리스크 매니지먼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시장이 좋았을 때는 이것도 또 조금 더 제너러스하게 바뀌지만 시장이 차가운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이것도 힘들기 때문에 랜딩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비즈니스고요. 돈을 빌리는 우리들도 이걸 어렵게 접근을 하고 많은 옵션을 갖고 있는 브로커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자기가 정말 발품을 팔아서 모든 은행들과 모든 컨택을 열어놓고 매니징을 하거나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아우, 정말 집 사는 게 정말 예전에도 어렵고, 지금도 어렵고, 네. 앞으로도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케빈님 같은 브로커를 만나서 잘 또 자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자기한테 맞는 최적의 상품을 접근할 수 있다면 좀 더 나은 접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네, 안녕히 계세요.